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생태계의 평형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0입니다. 여러분, 생태계의 평형, 이런 게 무슨 말일까요? 평형, 그렇죠. 무엇인가가 유지됐다, 이런 말이죠. 자, 같이 볼까요? 생태계의 평형, 네모해 주세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 등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렇습니다. 생물의 종류, 여러 가지 토끼, 풀, 나무 이런 종류와 개체수, 그것의 숫자, 그리고 에너지 흐름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유지되는 상태를 말하죠. 자, 이것은 먹이 관계와 관계가 있는데요. 자, 2번 같이 볼까요?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의 유지. 생물은 생태계의 구성 요소이므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려면 생물 군집이 유지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생태계의 구성 요소 두 가지 뭐가 있었죠? 생물과 환경이 있었죠. 그 중에 생물은 생물의 가장 최종 군집이죠. 개체군, 군집. 이 군집이 유지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쵸? 다시요. 생태계는 생물과 환경으로 되어 있는데요. 특히 생물은 군집까지는 유지돼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같이 볼게요. 생물은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이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된 후 먹이 관계에 의해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같이 볼게요. 자, 우리도 생물인데요. 우리도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죠. 이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자, 밑줄을 볼까요? 자, 에너지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된 후 먹이 관계에 의해 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된다. 자, 끊어서 볼게요. 에너지를 누가 생산해요? 맞습니다. 생산자가 에너지를 생산하는데요.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산하죠. 그리고요, 이 에너지는 유기물에 저장이 됩니다. 생산자의 광합성 활동이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태양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를?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거예요. 화학 에너지. 광합성이라는 건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꿉니다. 자, 태양은 우리가 빛이죠. 빛 형태를 바로 화학 에너지, 어떤 분자 안에 넣는 거죠. 여기서 화학 에너지라고 했는데요. 특히 생산자일 때는 그 화학 에너지가 뭐에 해당하냐? 바로 포도당에 해당합니다. 뭐에 해당한다고요? 포도당이요. 그래서 이 태양 에너지를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이것이 바로 화학 에너지고요. 이렇게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유기물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요. 이 유기물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유기물이란 건 제 유기물 여기다 쓸게요. 유기물이라고 한 건 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는 탄소가 있으면 유기물입니다. 탄소 포함된 것이면 유기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포도당이죠. 포도당 뭐예요? 이 포도당은 실제로 C6H12O6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탄소가 보이나요? 뭐 H도 있고 O도 있고, 즉 탄소, 수소, 산소가 다 있는데요. 특히 여기 탄소가 보입니다. 탄소가 보이면 우리는 이게 어떤 물인지 알 수 있죠? 그렇습니다. 유기물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된다는 이야기는 생산자의 광합성을 통해 유기물에 저장된다. 이 말은요. 바로 제가 얘기했던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가 되는데요. 이 화학 에너지가 된다는 건 결국 양분을 만든다는 얘기고, 즉 포도당을 만든다는 얘기고, 이 포도당은 탄소가 포함되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있죠? 그리고 먹이 관계에 의해서, 자, 우리가 생산자가 어떤 유기물을 만들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걸 누군가가 소비자가 먹을 거 아니야. 그 먹이 관계에 의해서 영양 단계에서 다음 영양 단계로 전달이 됩니다. 한마디로 생산자에서 소비자, 즉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먹이 관계는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누군가가 먹고 이걸 또 먹고 이렇게 하니까 유지가 되는 거죠. 자, 거기에 있어서 바로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이러한 에너지 흐름이 유지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에너지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 에너지 흐름 또한 바로 유기물과 관련이 있겠죠. 그쵸? 처음에 생산자가 태양을 통해서 유기물을 만들면 그것 자체가 화학 에너지이고, 그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먹이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죠. 에너지가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흐름이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화학 에너지의 흐름인 거죠. 먹이의 흐름인 거죠. 그럼 이제 세 번째, 생물 다양성과 생태 평형의 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모칠게요. 생물이 다양해야 생태계 평형 유지가 잘 된다. 이겁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아 먹이 관계가 복잡하게 형성될수록, 아무래도 생물이 많으면 먹고 먹히는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이렇게 될수록 생태계 평형이 잘 유지가 됩니다. 자, 밑에 생태계 A와 생태계 B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생태계 A에서는 어때요? 굉장히 단순하죠. 생물이 작죠. 생태계 B는 생물이 종류가 많습니다. 이렇게 생태계 A와 생태계 B가 있는데요. 어떤 생태계가 더 유지가 잘 될까요? 생태계 A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메뚜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생태계 A에서 메뚜기를 잡아먹는 개구리는 풀을 바로 먹을 수가 없겠죠. 개구리는 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개구리도 굶어 죽게 됩니다. 이 개구리를 먹는 뱀도 마찬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생태계 B를 보겠습니다. 생태계 B에서도 똑같이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졌다라고 해봅시다. 자, 메뚜기를 잡아먹는 들쥐는 메뚜기를 먹을 수는 없지만 풀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풀을 먹으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생태계 B보다 좀 더 복잡한 생태계에서는 더 많은 생물 종들이 평형이 유지가 잘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태계 A와 B를 봤는데요. 어디가 더 생태계 유지가 잘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생태계 B가 훨씬 더 잘 되죠. 그래서 생물종이 많을수록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 유지가 잘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태계 A처럼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거, 뭔가 사슬처럼 되어 있죠. 체인처럼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먹이사슬. 자전거 체인을 보면 체인이 한 줄로 되어 있잖아요. 그 체인을 우리가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먹이사슬은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한 줄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계 B를 볼게요. 생태계 B는 한 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엮여져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그물 형태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먹이 그물이 잘 형성되겠죠. 자, 밑에 같이 보겠습니다. 생태계 A와 B가 있는데요. 생태계 A는 생물 다양성이 낮아 먹이 관계가 단순한 먹이사슬을 이룬다. 밑줄 그을까요? 먹이사슬. 생태계 A는 먹이사슬을 이루고요. 생태계 B는요. 그렇습니다. 요건 생태계 B는요. 먹이 그물을 이룹니다.
생태 A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개구리가 사라지면 뱀도 먹이가 없어서 사라질 확률이 높지만 생태 B에서는 개구리가 사라져도 토끼나 들쥐를 뱀이 먹을 수 있으므로 사라질 확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생태 A보다 생태 B가 더 평형이 잘 유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자, 옆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먹이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물들 사이에 먹고, 즉 포식하고 먹히는 피식이라고 합니다. 피식. 먹는 동물을 포식자 들어봤어요? 사자는 포식자죠. 엄청난 포식자. 먹히는 관계, 먹히는 거. 그걸 피식이라 합니다. 피식. 알겠죠? 피식. 먹이 관계가 한 줄로만 이어진 먹이 사슬과 여러 개의 먹이 사슬이 그물처럼 얽힌 먹이 그물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먹이 관계에 대한 얘기였어요. 포식자, 피식자, 그리고 먹이 사슬, 먹이 그물 이런 거에 대해서 알면 되겠죠. 영양 단계인데요.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밑줄을 볼까요? 자, 제가 얘기했죠. 생산자는 바로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유기물 형태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거를 1차 소비자, 즉 초식동물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화학 에너지가 초식동물한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소비자는, 즉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는데요. 초식동물의 그 에너지를 먹는 게 되죠. 양분을 먹는 게 되죠. 한마디로 먹이 관계에서 에너지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먹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유기물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화학 에너지가 전달되는 거죠. 왜냐하면 녹색 식물의 그 유기물, 거기에는 화학 에너지가 있고요. 초식동물은 그거 먹고 자신의 그 단백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단백질도 화학 에너지에 속합니다. 그 단백질을, 그 고기를 육식동물이 먹는 거죠. 초식동물의 그 화학 에너지를요. 그리고 3차 소비자는 2차 소비자의 그 화학 에너지를 먹고요. 이렇게 에너지가 전달됩니다. 양분이 전달됩니다. 유기물이 전달되는 거죠. 복잡한 먹이 그물에서 한 생물이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 영양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이 들쥐가 바로 풀을 먹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영양 단계를 거칠 수도 있지만, 풀을 메뚜기가 먹고 이 메뚜기를 들쥐가 먹으면서 이렇게 한 번, 두 번 거치는 영양 단계를 거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먹이를 먹느냐에 따라 영양 단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풀을 바로 먹을 수 있지만 동물을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영양 단계를 다르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호흡을 보겠습니다. 세포호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 혹시 있죠? 이게 세포요. 세포를 좀 잘라 놓은 건데 이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여기 안에는 여기 핵이 있습니다. 그렇죠? 핵 있죠? 핵에는 핵공이 있고요. 이 안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DNA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걸 풀면 DNA가 있는데요. 염색체라고 하죠. 이 안에는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황색이 핵이고요. 자, 이게 살아가려면 몇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무래도 미토콘드리아죠. 무슨 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자,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바로 호흡을 담당합니다. 세포 호흡을 담당하죠. 그래서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그러니까 양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요. 잠깐 볼게요. 생명체가 물질 합성, 물질 수송, 근육 수축 등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내기 위해, 자,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내기 위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아무래도 세포가 살아야 되잖아요. 세포가 계속 살려면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세포호흡이라고 합니다. 특히 여기서는 세포 내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그냥 세포화할 수 없죠. 포도당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 겁니다. 물론 화학 에너지를 이렇게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요. 유기물을 분해할 때 일부 에너지가 열로 방출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포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즉 포도당을
이 세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로 바꿀 때 여기에 에너지가 투여됩니다. 일부 에너지가 살짝 투여가 돼요. 그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에너지는 다 열로 바뀌는데요. 아무튼 자, 일부 에너지가 열로 방출된다. 이 말은 에너지가 어쨌든 쓰여서 결국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었다. 이 말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세포는요, 이제 세포가 특히 미토콘드리아가 포도당을 어떤 생물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는 형태로 하는 건데요. 이때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 에너지는 최종적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는데 일부 또 에너지가 쓰인다. 뭐 이런 말입니다. 좀 복잡하죠?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 전달입니다. 생산자는 광합성을 통해 태양의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하여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에 저장한다. 제가 이야기했죠? 밑줄 그을까요? 생산자가 바로 광합성을 통해서, 광합성이라는 건 태양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꾼다?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합성하는 거죠. 무언가를 무엇을 합성했어요? 바로 포도당을 합성했죠. 그 포도당 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왔는데 그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로 포도당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도당 우리가 탄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유기물이라고도 합니다. 생산자의 에너지 중 일부는 유기물의 형태로 영양 단계에 따라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된다. 그렇습니다. 생산자의 에너지 중 특히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질에 저장된 화학 에너지는 그걸 1차 소비자 먹고 2차 소비자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양 단계에 거쳐서 최종 소비자까지 전달이 되죠. 생산자와 소비자의 에너지 중 일부는 사체와 배설물 형태로 분해자에게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분해자도 살아야겠죠. 분해자도 한 생명체니까요. 자, 얘네들은 분해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 생산자, 소비자가 평생 살진 않잖아요. 얘네도 죽는데 이 죽은 사체나 아니면 이들이 이제 내보낸 배설물을 분해자가 분해함으로써 거기서 어떤 에너지를 또 얻는 거죠. 양분을 얻는 거죠. 모든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호흡을 합니다. 세포호흡을 하고요.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생명체는 바로 세포란 게 있는데요. 이 세포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즉 세포가 어쨌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세포가 살아가는데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겠죠. 그 에너지를 우리가 포도당에서 얻을 수 있는데, 즉 유기물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그 에너지로 변환을 할 때, 포도당을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환할 때 또 에너지가 투입이 됩니다. 에너지를 일부 투입. 예를 들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포도당이 이제 에너지가 100이에요.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를 바꾸는데 100으로 변환하겠죠. 그런데 이걸 바꿀 때 미토콘드리아가 10만큼 에너지를 쓴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세포가 받는 거는 물론 포도당을 100으로 전체적으로 바꿨지만 10만큼 에너지를 썼기 때문에 이건 빼기고 이건 더하기이기 때문에 얘네 둘을 합치면 한 90만큼 얻는 거죠. 그래서 포도당은 100이었지만 실제로 총합해서 얻는 것은 90입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요. 결국 먹어서 에너지로 바꾸면 그때마다 100%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포호흡으로 인해서 일부 열 에너지 형태로 빠져나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 우리가 밥을 100을 다 먹었어요. 그 100이 다 에너지로 쓰이는 게 아니라고요. 에너지로 쓸 수가 없다고요. 일부 세포호흡으로 이미 써졌기 때문에 나머지만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에너지 피라미드라 그래요. 무슨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이따 나올 건데요. 에너지 피라미드를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100을 예를 들어 100이 다 올라갔다 해도 위에서는 실제로 한 90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머지 10은 세포호흡으로 썼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위에 올라가면 또 다른 동물을 먹고 거기서부터 양분을 얻는데 100% 다 거기서부터 다 얻는 게 아니라 일부 세포호흡으로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위로 갈수록 전달받는 에너지 양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이게 바로 에너지 피라미드입니다. 자, 좀 이따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러면 모든 생물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자, 밑줄 그을까요? 세포호흡을 합니다. 모든 생물은 바로 세포호흡을 해요. 이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죠. 방출된 열 에너지는 다른 생물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아이고, 가지 않죠. 그래서 점점 줄어드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밑에 같이 볼게요. 자, 여기 태양이 보이니까 태양 에너지가 있겠죠. 태양 에너지의 일부는 이쪽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태양 에너지가 다 있으면 그걸 식물이 다 받는 게 아니라 태양이 어디 뭐 땅에 갈 때도 있겠죠. 한마디로 자, 여기 식물이 있으면 이 식물이 받는 태양빛도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도 있잖아요. 얘는 이걸 받아 먹지만 이거는 받지 못하죠. 옆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받아요? 자, 그래서 일부만 생산자에게 가서 이 생산자가 바로 태양 에너지를 뭘로 바꾼다? 태양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죠. 유기물 형태로요. 이게 바로 광합성이고요. 그게 포도당이 대표적이고요. 자, 이렇게 화학 에너지를 한번 바꿨으면 이 유기물을 1차 소비자가 먹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포호흡이 됐기 때문에 100% 간다 안 간다? 다 못 갑니다. 한 90%만 가고요. 여기에서 또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의 어떤 고기를 먹을 때 그 고기가 100%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세포호흡에 의해서 일부 또 빠져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죠. 자, 그래서 호흡에 방출된 열 에너지, 요거는 전달이 되는 에너지가 아니죠. 세포 호흡에 의해서 방출된 에너지니까요. 그걸 말하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여기 우리가 무슨 자? 예, 생산자가 있고 또 소비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분해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분해자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먹어야 돼요. 뭘 먹는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생산자, 소비자의 시체나 배설물을 분해하고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또 얻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된 거름을 또 생산자가 먹을 수 있고요. 그렇죠? 태양 에너지도 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화학 에너지가 또 전달이 되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에너지의 순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그렇죠. 먹이 관계에 의한 에너지 전달이니까요. 요거 네모해 주세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피라미드가 나왔는데요. 다양한 피라미드가 나왔습니다. 자, 아까 전에 얘기했던 에너지 피라미드 보이죠? 에너지 피라미드. 무슨 말이냐면요. 맨 밑에가 무슨 자예요? 생산자죠. 생산자의 280만큼 있으면 1차 소비자는 와, 아까 전에 90은 되게 많이 뽑은 거네요. 26.8분이 못 갖고 가요. 나머지는 다 그렇죠. 세포업으로 다 방출된 거죠. 와, 이 효율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280이 전체가 다 에너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소가 있어요. 소가 한 마리 있는데 여기 소예요. 자, 소가 있어요. 소가 있는데 이 소는 자, 여기 소가 있어요. 이 소는 풀을 먹고 살죠. 그쵸? 자, 이 풀을 먹고 사는데 풀의 에너지가 얼마라고요? 맞습니다. 풀의 에너지가 지금 280인 거죠. 이 280이요. 자, 280만큼 소가 우선 다 먹습니다. 다 먹어요. 소가 280의 에너지를 쭉 먹어요. 쭉 먹어요. 뒤로 이렇게 먹어야 돼요. 아이고야. 자, 쭉 먹어요. 쭉 먹는데 이렇게 먹어야지. 자, 이렇게 먹어요. 자,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먹으면 이 280의 에너지를 다 얘가 이제 몸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저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자, 그러니까 열 에너지 형태로 많이 쓴다고요. 알겠죠? 자, 열로 다 나가요. 얼만큼 차이에요? 280에서 26 빼면 한 194 되나요? 194. 그러니까 얘가 아이고. 자, 이 열 형태로 바로 194점 몇몇 년씩 나가는 거죠. 그리고 얘가 지금 그 고기, 자기 몸에 갖고 있는 단백질이 몇이다? 단백질이 몇이다? 그게 유기물 에너지로 환산하면 26.8에 해당하죠. 이해되죠? 자,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누군가가 또 먹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 지키고 있던
얘 누구예요? 얘 누구예요? 맛있겠군. 혀가 너무 길다. 자, 맛있겠군. 자, 이렇게 있는 애가 있겠죠. 맛있겠군. 자, 이렇게 있는 애가 있겠죠. 자, 이렇게 꼬리 들고. 자, 이렇게 있는 애가 얘는 늑대예요, 늑대. 자, 늑대가 소를 먹는다고 봐요. 그러면 26.8을 다 먹는 게 아니겠죠. 그러면 얼마만 먹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해가지고 이걸 다 먹는 게 아니겠죠. 우선 먹긴 먹어요. 먹긴 먹는데 몸속의 저장을 얼마까지만 할 수 있다? 그렇죠. 1.2. 효율이 엄청나게 떨어지죠. 나머지는 그냥 열로 다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알겠죠? 자, 열로 막 이렇게 방출이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늑대를 먹는 뭐 누군가는 또 0.1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갈수록 에너지가 줄어든다. 이 말을 말합니다. 풀이 280이면 그 소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그 단백질에 저장된 게 26.8이고 이걸 늑대가 먹는데 늑대 단백질 저장된 게 1.29 이렇게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같이 한번 볼게요.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무슨 피라미드? 생태 피라미드. 왜냐하면 에너지 피라미드 말고 다른 피라미드도 많은데 이렇게 에너지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다 합쳐서 우리가 생태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먹이 관계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될 때 한 영양 단계의 에너지 중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밑줄 볼까요? 먹이 관계에 의해 에너지가 전달되죠. 아무래도 먹으면 에너지를 먹는 거예요. 한마디로 에너지가 전달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한 영양 단계의 에너지 중 일부만 다음 영양 단계로 이동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280이 먹었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일부 빠져나가고 26.8만 사실 가는 거죠. 이해되죠? 이만큼 중에서 이만큼만 사실 간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다 빠져나간 거고요. 그리고 이만큼 중에서 얘는 요만큼만 간 거고요. 자, 따라서 평형을 이룬 안정한 생태계에서 에너지 양은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감소한 피라미드 형태. 피라미드 형태 네모. 그렇죠?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죠? 이걸 아까 전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정된 생태계에서는 에너지 양뿐만 아니라 개체수와 생물량, 즉 생체의 양도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감소하는 피라미드 형태를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너지 피라미드도 그렇지만 개체수도 어때요? 밑에 풀이 가장 많겠어요, 적겠어요? 풀이 엄청 많겠죠? 풀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풀의 개체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소는요. 소는 풀보다는 적겠죠? 그쵸? 자, 소 한 마리 더 그릴게요. 소 한 마리. 자, 소가 있는데 이 소는 눈도 그려야지. 자, 소는 풀에 비해서 훨씬 적어요. 근데 늑대는 어때요? 늑대는 소보다 더 적겠죠. 이렇게 위로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생물량도 마찬가지로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생태 피라미드입니다. 생물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생물의 양을 말할 텐데요. 단위 면적당, 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의 양을 의미하며 주로 건조 중량으로 나타낸다. 좀 복잡하게 되는데요. 그냥 요 용어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단위 면적당.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단위 면적당 한 이만큼당 하여튼 토끼? 자, 토끼가 몇 마리 살까? 뭐 이런 겁니다. 토끼 알겠죠? 토끼가 몇 마리 살까? 몇 마리 살까? 귀를 좀 크게. 알겠죠? 이런 토끼가 몇 마리 살까? 단위 면적당 2마리면 뭐 2라고 쓰면 되고요. 알겠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 면적당 풀은 몇 개가 있을까? 다 세어보는 거예요. 다. 풀이 몇 개가 있을지. 자, 풀의 개수가 더 많겠죠? 그쵸? 그리고 독수리는 몇 마리 있을까? 독수리 뭐 한 마리 있을까? 많겠네요. 자, 독수리 몇 마리 있을까? 이겁니다. 자, 알겠죠? 이거 독수리예요. 알겠죠? 독수리. 자, 알겠죠?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생태계 평형의 회복입니다. 자, 아무래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 평형이 일시적으로 교란, 즉 깨질 때가 있겠죠. 하지만 일시적으로 깨진 것은 다시 평형으로 잘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거죠. 자, 한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변했을 때 먹이 관계에 의해 다른 영양 단계의 개체수가 변하는 과정을 거쳐서 평형이 회복된다. 탄력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죠. 좀 이따 살펴볼게요. 자, 그러한 과정 사례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된다고 합니다. 특히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 어떻게 평형이 회복되는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회복된다고 합니다. 자, 처음에 1차 소비자가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자, 여기 보면 얘가 어떻게 된다? 일시적으로 증가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는 평형이 깨진 형태가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1차 소비자에게 많이 먹혀 생산자의 개체수가 감소한다. 그리고 먹이 1차 소비자가 많아 2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증가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기 증가했으니까 얘가 먹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렇죠. 감소하겠죠. 그렇죠. 감소하겠죠. 풀은 감소하겠죠. 토끼가 많아지면 풀은 감소하겠죠. 자, 대신 토끼를 먹는 뭐가 있을까요? 독수리나 늑대 이런 애들은 양이 많아지겠죠. 자, 그래서 얘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애가 많아지면 밑에 있는 애는 작아지고 위에 있는 애는 증가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 얘 입장에서 이제 볼까요? 얘 입장에서 보면 밑에 있는 먹이가 없어졌네요. 그러면 감소를 하게 되겠죠. 특히나 먹이는 없어지고 위에 천적은 많아졌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감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감소를 했네요. 여기서는 증가했던 게 여기서는 반대로 이제 감소를 했어요. 이렇게 감소를 하면 밑에 있는 애 입장에서는 위에 자기를 먹는 애가 없어졌으니까 얘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라 하게 된다? 증가를 하게 되죠. 그리고요. 반대로 위에 있는 애는 밑에 있는 얘가 감소를 했으니까 먹이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얘는 감소, 얘는 증가요. 알겠죠? 아까랑 반대네요. 아까는 얘가 많아지니까 위에 게 증가, 밑에 게 감소했지만 여기서는 얘가 감소하니까 위에 게 감소, 밑에 게 증가를 했네요. 자, 이렇게 되면 얘가 감소해서 이렇게 작아지고요. 얘는 증가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피라미드 형태가 되는 거죠. 즉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말이 다 각각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 대응되고요.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 이렇게 나타냈는데요. 한번 보세요.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했을 때 평형 회복 과정인데요. 1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하면 2차 생산자 개체수가 증가, 그리고 이렇게 됐다. 이게 어떻게 봐야 되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면 요거 있잖아요. 지금 말한 요거는 보여요? 네. 이거는 지금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맞죠? 잠깐만요. 자, 이걸 말하죠. 이거는 바로 지금 요걸 말하는 건데요. 이걸 말하는 건데요. 지금 이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해되죠? 지금 이게 이건데 지금 옆에 있는 거는 뭐예요? 옆에 있는 거. 자, 요거는 1차 소비자가 증가가 아니라 오히려 감소했을 때를 말해요. 요거는 1차 소비자 감소했을 때 어떻게 일어날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것도 비슷해요. 감소하면은 아무래도 생산자는 많아지고 2차 소비자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1차 소비자 입장에서 먹이는 많아진 게 되죠. 그리고 천적은 없어지니까 다시 1차 소비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생산자 개체수는 감소하고 그리고 2차 소비자가 증가해서 다시 평형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하면 여기서는 1차 소비자 개체수가 증가했을 때를 말하고 여기서는 갑자기 감소했을 때 이 두 가지 케이스를 모두 다 나타낸 것입니다. 환경 변화와 생태의 보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죠. 인간이죠. 인간은 환경을 잘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 것만이 아니니까요. 특히 환경 오염을 시켰을 때 생태계가 잘 파괴가 될 수 있죠. 자, 여기서는 다양한 그 사례를 볼게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는 같이 사는 생명체일 뿐입니다. 그렇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서 소비자에 해당되는 거죠. 같이 볼게요. 환경 변화가 생태계 평형에 미치는 영향. 인간의 활동에 의해 다양한 환경 변화는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켜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기후변화. 그렇죠.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밑줄 그을까요? 자,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의 대표적이죠. 지구온난화가 왜 생겼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공장을 돌리거나 아니면 자동차의 매연, 여러 가지 석탄, 석유 이러한 것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즉 태워가지고 그 연기 때문에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산화탄소가 주범이죠.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 즉 지구가 따뜻해지면 생물의 서식 범위, 개화 시기, 개화란 건 아무래도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 또는 산란 시기, 알을 낳는 시기, 알이 깨지는 시기, 뭐 이렇게 그런 게 변화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태계가 변화되는 거죠. 특히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 오염에 의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감소되고 또 오염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생존과 번식을 어렵게 만들죠. 자, 여기 볼까요? 자, 여기 뭐가 있어요? 곰이 있죠. 자, 이 곰은 그렇죠. 북극곰이겠네요. 근데 주변에 보세요. 흰색도 보이지만 뭔가 파란색도 보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빙하가 다 녹고 있습니다. 곰이 살 데가 없네요. 곰이 먹이를 구할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인간이 만든 결과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여기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새가 무언가를 이렇게 뒤집어 썼는데요. 기름입니다. 이 기름 때문에 새는 물에도 뜰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흡도 잘 안 되고요. 무언가를 먹지도 못합니다. 새는 그렇게 죽어가는 거죠. 이건 우리 인간의 기름 유출 사고 때문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죠.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요. 자, 이번엔 나무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굳이 잡아야 될 물고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우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새우가 굉장히 저지대에 살거든요. 그 새우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바가지로 땅을 긁는 식으로, 그런 식의 어획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이렇게 다 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밑에 새우도 잡을 수 있지만 우리가 먹지 않는 다른 물고기들도 엄청나게 잡힙니다. 필요 없는 물고기에 잡히고 그 잡히는 과정에서 상처가 나고 죽게 되죠. 걔네들은 다시 쓰레기처럼 버려집니다. 죽은 상태로요. 새우 몇 마리를 얻기 위해서 수십 마리의 물고기가, 우리가 먹지 않는 물고기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게 남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럴 권리가 있을까요? 외래생물. 자, 여기 꽃매미 보신 적 있나요? 꽃매미는 이렇게 이 날개를 펴면 안쪽이 약간 주황색이거든요. 이러한 외래생물은 사실 우리나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생태 교란종이죠. 자, 이렇게 천적이 없는 외래생물이 도입될 경우 토착생물이 생존에 위협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단적인 사례 몇 가지만 봐도 참 생태계가 지금 좀 위험한 단계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볼게요. 무분별한 개발,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여기가 지금 어디 같아요? 아마존 열대 우림입니다. 옆에 여기 아마존 강이 흐르고 있네요. 자, 그런데 아마존 거기 사는 사람들이 개간 사업을 많이 합니다. 가축도 많이 기르고요. 그러려면 나무를 다 잘라야겠죠. 자, 지금도 시간당 1시간에 축구 경기장에 128배,
자, 놀라지 마세요. 128배예요. 100배도 아니에요. 축구 경기장에 128배가 1시간 만에 사라진다고 합니다. 아마존은 굉장히 숲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지구 전체의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바꿔주는, 한마디로 허파의 역할을 합니다. 폐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아마존이 사라지고 있어요. 코뿔소가 보입니다. 서부의 흑코뿔소인데요. 이 코에 난 뿔 때문에 인간들이 이걸 장식품으로 하려고, 그렇죠,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권리가 있을까요? 자, 이 코뿔소는 이제 사진상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서부 흑코뿔소는 이미 멸종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수많은 거 다 인간이 한 거예요. 다 사람이 한 일이라고요. 생태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지구는 인간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생물의 한 종일 뿐이죠. 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자, 이러한 생태계 보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보죠. 자, 우선 생태 통로 설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태 통로라고 해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차 다니는 길이니까 이걸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위에 보면 이 다리 역할이 있죠. 요게 바로 생태 통로입니다. 요게 바로 생태 통로죠. 이쪽으로 사슴이나 이런 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요. 실제로 여기 다니다가 로드킬 당해서 죽는 경우가 많아서, 자, 이렇게 생태 통로를 하면 이쪽으로 생물이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고 생태계와 생태계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자, 그리고 도시 숲이 있습니다. 자, 사람을 위해서라도 이 숲의 존재는 굉장히 중요하죠. 산소의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서울 한복판에도 이렇게 도시 숲을 설치해 놨다고 합니다. 도시에도요. 옥상 정원입니다. 한마디로 옥상에 정원이 있는 겁니다. 아파트 위에 정원이 있을 때도 있고요. 보통 이렇게 회사나 이런 데 이러한 정원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하천 복원인데요. 하천을 복원을 시켜서 깨끗하게 만드는 거죠. 수질 오염을 막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화 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질 정화 식물을 심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평일 파괴된 하천, 습지, 호수 생태계를 되살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많은 활동을 하네요. 이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자, 고생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